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셜 스탠다드의 대표 김하나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 소셜 스탠다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소셜 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유주택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공유주택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공유주택의 배경에 대해서, 특히 공유주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같이 쓰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1인 가구들은 화장실을 공유할까? 이런 공유주택 배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소셜벤처, 삼시옷이라는 곳은 설계사무소가 아니고 무엇을 하는 회사이지? 저희가 사실 업태로 따지면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관리? 이런 것도 일인가?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주택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대량으로 그 부족한 주택을 공급한 대형 개발들이 이제 주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을 저희가 자그맣게 실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형 개발에서 소형 사회 실험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계획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삼시옷에서 향후 만들고 싶은 주택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인 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 이름이 서울 소셜 스탠다드, 너무 발음하기도 어렵고 길고 해서 서울 소셜 스탠다드 COC 3개이기 때문에 삼시옷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세 가지만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말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생겨버렸는데, 네, 우선 거주의 가벼움, 관계의 가벼움, 소유의 가벼움, 이걸 가지고 1인 가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의 가벼움은 무엇보다도 일하는 노동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너 커서 어떤 일을 할 거야? 꿈이 뭐야?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일을 뭔가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평생 직장이란 말이 있었던 것처럼 너무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평생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통계를 보시면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마저도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시간이 6년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막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이제 3년도 안 되는 근속기간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직장을 굉장히 빨리 바꾸고 직장뿐만 아니라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출퇴근을 위해서, 통근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변하고 내 직업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집도, 생활하는 곳도 바꾸는 그런 것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의 가벼움에 따라서 우리 집도 굉장히 가벼워졌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공간이 도시와 공간이 이동하면서 거주를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운영하는 집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퇴실 사유나 이사를 가는 이유들은 직장을 바꿨을 때 그렇게 집을 바꾸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인구 구조의 대다수를 이제 더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더 이상 1인 가구가 굉장히 특별하거나 낯선 그런 인구 구조가 아니라 서울연구원의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인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앞으로는 전체 서울시 인구의 60% 이상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통계에서 좀 더 흥미롭게 봤었던 거는요. 1인 가구 비중이 지금도 이미 30% 넘어섰고 이제 앞으로 60%까지 육박한다는 그런 추산이나 추이 같은 것도 재밌었지만 4인 가족이
정말 향후에는 1%도 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닐까? 통계이기 때문에, 추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겠지만, 정말 4인 가구가 전체 비중에서, 서울시 인구의 비중에서 1%도 안 되는 게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통계의 데이터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더 이상 주택을 소유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20대, 30대 청년들의 통계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반드시 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집 꼭 사야 되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사는 그 공간을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사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1인 가구의 특징의 배경을 저희가 이제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공유주택이란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의 경험이 새로운 집, 그 경험이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는 집, 그런 집을 공유주택으로 정의하고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유주택의 건축 계획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1인 1실은 개인의 이제 고유한 주거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1인실의 최소 면적 기준이라던가 그리고 창의 크기나 그런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그렇지만 화장실을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제 화장실의 모습은 저희가 신림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담의 모습이거든요. 이 소담 화장실이 3명이 한 화장실을 같이 쓰는데 같이 쓰더라도 누가 이제 이를 닦을 때 한 명은 샤워를 하고 한 명은 이제 화장실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쓰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주 인원에 따른 시설의 개수 같은 것들의 기준들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함께 그런 기준들을 수립하고 이제 저희가 이런 주택의 유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 기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함께 썼었을 때 좀 더 기분 좋은 그런 공간에 대한 연구도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주방을 같이 썼었을 때 서로 비좁게 이렇게 누가 한 명은 계란 후라이 하면서 누가 설거지를 할 때 서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 폭이라던가 뭐 주방 선반의 높이 같은 그런 시설 기준들에 대한 디테일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설거지 다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는 구석에 있는 싱크대에서 어떤 혼자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설거지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즐겁게 같은 공간에 쓸 수 있는 그런 함께 사용할 때 기분 좋은 공간에 대한 기준도 연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세탁실을 별도로 건조기와 함께 구비할 뿐만 아니라 저녁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시설 같은 거나 생활 규칙 같은 규약을 같이 입주자들과 만들고 지켜나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로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규약, 규칙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나 혼자서 살 때, 내가 원룸에서나 나 혼자만의 집에서 생활할 때는 조금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시설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특징인데요. 그래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욕조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에 같이 둔다던가 아니면 어떨 때는 굉장히 층고가 높은 거실이나 주방이 있어서 친구들을 편하게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이후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활동들이 좀 엄격하게 많이 이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방에만 있는 답답한 것이 아니라 좀 높은 층고를 가진 거실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계획했었을 때는 2인 가구 주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저희가 신림동의 고시원의 모습을 실측한 모습인데요. 사실 이 고시원은 주차장 한 칸도 되지 않는 크기의 방의 모습, 이런 개실이 정말 작은 것도 저는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설계를 공부하고 건축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런 것보다는 구축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평면은 17세기, 죄송합니다. 17세기 런던의 감옥의 평면입니다. 감옥이란 것은 그 시대가 내릴 수 있는 고립과 독방은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평면은 대전의 한 기숙사의 평면인데요. 사실 기숙사마저도 학생들 그 안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 없이 똑같이 최대 이익과 최대 용적, 최대 수익을 위해서 기획되고 공급되는 것에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즉, 이 방 한 칸 크기 녹색으로 보이는 크기의 문제도 있지만 이 방들이 만나는 방식, 이 복도 공간이라던가 이런 구축의 방식에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새로운 주거, 조금 더 나은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면적,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그 공간의 사용 방식을 조금 달리 해야지만 시장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1인 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주택 내부의 경험을 좀 재편집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는 그래프 막대표는요, 저희가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침대부터 샤워실, 주방 이런 모습, 그래서 내가 독점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70%이고 함께 쓰는 공간은 한 30% 정도인 그런 일반적인 주택이라면 저희는 이것을 정말 다시 편집을 해서 내 방은 정말 작게 10%만 독점하고 나머지 90%를 같이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10%만 쓰면 너무 작으니까 침대라던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옷장이라던가 책상 같은 40%만 내가 독점하고 나머지 60%만 공유해보면 어떨까? 이런 사실 경험들을 재편집하면서 새로운 공유주택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주택을 만드는 기획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왼쪽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룸처럼 70%, 80%를 내가 독점적으로 같이 쓰는 거고 나머지 20%를 복도 공간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좀 자주 쓰지 않는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것들을 복도와 합쳐서 조금 더 넓은 복도를 활용한 같이 쓰는 주방과 거실이 있는 것이 뭐 첫 번째 공유주택의 모습이었다면 사실은 똑같은 면적에서 조금 더 기능을 더하고 매력도를 더하는 공간의 질을 개선하면서 저희가 2개층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면적이지만 더 큰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유주택을 만든 것이 쉐어하우스 저희가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같이 쓰는 공간도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룹핑과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평면과 오른쪽에 보시는 평면을 보시면 왼쪽은 4명이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6명, 그리고 이게 2개층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총 12명이 같이 쓰는, 그래서 그 공유주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실의 성격과 오른쪽에 있는 거실의 성격은 좀 다르다. 이 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세미 프라이빗하다고 해서 조금 더 좀 4명이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다면 오른쪽은 조금 더 세미 퍼블릭한 그런 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프라이빗, 세미 퍼블릭 하면 조금 헷갈리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택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실의 불은 입주자들이 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실은 온전히 입주자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운영자인 저희 삼시옥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에 들어갈 때는 입주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이제 주택의 범위가 이 공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운영했었을 때는 저 화장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규칙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 거실의 불은 운영자가 끄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입주자들은
거실에 불이 켜져 있든 뭐 어떤 게 있든 사실 신경 쓰는 것보다는 운영자가 이 공간을 이제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멀리 그 공간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맨날 매일매일 그 공간을 스치면서 공유 공간이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슷한 공유 공간을 집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심한 설계의 차이와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야지 이 공유 공간이 어떻게 남용되거나 버려지거나 더 이상 계획되어지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했었던 1인 가구와 공주주택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개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는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을 위한 주택이 더 이상 유효한가? 가족이란 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서 4인 가족이 정말 표준인 게 맞나? 라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이해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산만한 비즈니스라고 해서 일본에서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적게 벌고 더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좀 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소셜벤처, 건축 도시 스타트업, 이건 뭐지? 주택임대관리업이라고도 하던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유주택이라고 해서 기존의 주택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주택을 만드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하는 일은 다르지 않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주택의 새로움은 과정의 새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에서는 설계는 설계만 하고 시공은 시공만 하고 판매는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판매만 하고 하는 식의 이제 왼쪽과 같은 그런 산업 구조에서는 이런 화장실을 같이 쓴다던가 조금 다른 내가 독점적으로 쓰는 공간은 굉장히 작고 같이 쓰는 공간이 넓은 공유주택을 공급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단 예로 화장실을 같이 쓰면 5만 원이 월세가 싸야 되고 세탁기를 같이 쓰면 3만 원이 월세가 싸야 되는데 동일한 가격의 월세를 받으면서 이런 공간을 중개할 수 없다라는 사실 부동산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직접 중개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삼수역 같은 팀이 운영과 홍보팀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시공 그리고 향후의 운영까지 전체 과정을 새로 디자인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설계는 설계만 하고 중개는 중개만 하고 운영 관리만 하는 그런 분절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팀이 전체 과정을 같이 함으로써 특히 저희는 사용자가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런 주택을 어떻게 쓰는지 운영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다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 유형을 좋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더 나아가서 1인 가구가 표준인 이런 주택 제도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왼쪽에 보시는 평면의 모습은 4명이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의 평면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을 같이 이제 분리해서 좀 쓸 수 있다던가 그런 공유주택의 디테일이 반영된 평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제곱미터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두 명의 자녀를 둔 오른쪽의 평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 4인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을 1인 가구 4명이 쓰는 주택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4인 가족인 표준인 주택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언제부터 표준이었을까라는 것을 이 85제곱미터가 왜 국민 표준 임대주택이었을까? 그 85제곱미터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니 이것은 1972년도에 지어진 국민주택 규모가 이제 85제곱미터 25평이라는 건데요. 그때 당시 한 명당 한 5평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평균 가족의 구성원 수가 5명이었기 때문에 5 곱하기 5, 25평. 이 25평을 우리나라 국민의 표준주택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고 주택의 기본을 정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모든 주택 정책과 제도들이 여기에 맞춰서 계획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 유형이나 작은 평면이라 다른 유형 같은 것들의 주택의 정책들은 수립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972년이고 지금 2022니까 벌써 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민주택 규모를 정말 줄일 때가 왔다.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인 가구가 표준이 되는 그런 주택 정책을 만드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공론화하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물리적인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카드는 입주자들에게 나눠드리는 세입자 권리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는 하늘색은 계약편이고 빨간색은 생활편입니다. 사실 제가 매뉴얼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굉장히 좀 꼼꼼히 즐겨보는 편이었는데 이런 물건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만드는 공유주택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북을 만들어서 계약할 때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손님들은 어떻게 올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탁실에 11시부터 6시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을 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그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수학 정석처럼 집합만 공부하잖아요. 두꺼운 책들을 차라리 카드 형식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찾아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주택의 계약이란 것이 굉장히 큰 권리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계약을 택배 사인 받듯이 너무 간단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약과 생활에 관련된 이런 권리에 대한 카드들을 같이 나누고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1967년도에 저희가 이제 전쟁 직후에 주택이 굉장히 부족했었을 때 아파트라는 것을 보급했었을 때 독일의 SH공사에서 현 SH공사 주택공사의 자문이었던 독일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서 한국 사람은 장독대가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장독대를 둘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8평인 정도의 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장독대는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고 중간 크기의 장독대는 3개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큰 장독대를 하나 12개일 때 이렇게 그래프로 평별당, 세대당 장독대 수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장독대를 가지고 있으니 한국 사람을 위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런 장독대를 둘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보자 라는 그런 통계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만큼 된장과 고추장을 보관할 수 있는 장독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을 아직도 집에서 담글까요? 사실 뭐 된장을 만드는 사람이 집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야채만 더 더하면 바로 그대로 끓여서 맛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된장찌개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김장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담는 공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거실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김장도 담그지만 지금 이제 저희 집도 이제 더 이상 김장을 담그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김장을 담그지 않는 배경에는 사실 김치 냉장고의 보급과 굉장히 큰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995년도에 딤체가 이제 시장에 이제 발표된 이후로 2000년도부터 보면 굉장히 제가 좀 재밌게 봤었던 것은 1인당 이 한 가구당 가지고 있는 가전의 이제 이런 종류를 보면 김치 냉장고가 86%, 그러니까 100명으로 봤었을 때 86세대가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 보급이 되게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0.78의 에어컨보다 더 높은 개수입니다. 사실 냉장고나 TV 같이 한 세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김치 냉장고 대수가 냉장고여서 좀 높을 수도 있겠지만 더운 건 참아도 김치가 쉬는 건 못 참는다. 이런 김치 냉장고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더 이상 김치를 담가 먹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사실은
호텔의 유명한 요리사가 요리한 김치를 그냥 배달만 하면 집으로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김장을 담그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배추를 절이기 위한 욕조 공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위생적으로 공장에서 엄성된 그 위생 상태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는 주방이 없는 집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주방이 필요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방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건축법적으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방의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최소한의 주방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의 주방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주방일까? 그래서 설문을 했었을 때 제가 되게 놀랐을 때 싱크대 같은 게 최소화 주방일까? 아니면 가스레인지가 있는 게 최소 주방일까? 라고 했었을 때 1인 가구들에게 물어봤었을 때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끓일 수 있는 포트,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라고? 주방이 전기포트라고?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주방의 모습은 편의점 주방의 모습이죠. 사실 이것은 토니안의 집의 모습인데 토니안은 모든 식재료를 편의점에서 사기 때문에 주방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편의점이 내 집에 있으면 주방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방이 필요 없는 게 아닐까? 더 이상 우리 주택에서 주방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집을 삼시세끼라는 예능을 보면 알겠지만 새끼를 모든 것을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이제 이것을 재미로 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노동을 이제 재미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더 이상 먹는다는 것은 주방이라는 것은 노동, 가사의 그런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레크레이션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케아라는 이런 주방을 소개하는 집에서도 주부가 일하기 편한 공간, 어머니가 요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광고를 할 만큼 주방의 모습은 더 이상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밥을 먹는 공간 또한 피딩이 아니라 다이닝, 어떤 밥을 먹음으로써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주거는 가사노동, 노동의 중심의 공간이었다면 좀 더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에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재편집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집에 도마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손질된 재료들이 다 배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는 집에서 도마를 볼 일이 없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택의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경기도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시범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점점 더 많은 모습들이 바뀌면서 우리 시대가 바뀌면서 도시가 바뀌면서 집도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삼시옷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택을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봉희 교수님이 쓴 이제 책을 보면,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주거의 기능이 도시로 확장되고 있으며 주거의 물적 경계는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거라는 것은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이렇게 도시로 확장한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첫 번째로 공급한 통이동 집의 개인실의 모습입니다. 이 통이동 집은 이제 이런 좋은 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화장실을 같이 쓰는 집이기도 한데요. 집에 세탁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입주자들은 집 앞에 있는 빨래방에 가가지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유 주방이 있지만 옆에 또 다른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1층에는 정리건축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좋은 같이 쓸 수 있는 거실과 같은 공간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MK2 같은 카페들을 내 거실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 안에 같이 쓸 수 있는 빨래방이나 공유 주방이나 거실 같은 걸 마련했지만
입주자들은 여전히 집 주변의 서촌의 다양한 도시들에서 내 주방과 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든 저희가 공급한 주택이 좀 부족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사실 통이동 집의 입주자들의 설문을 해보면 그들이 어떤 공간을 가장 만족했어요? 통이동 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집에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그 집에서 퇴근했었을 때 또는 집에서 출근했었을 때 그 출근길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주방에서는 입주자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린건축문화재단을 통해서 동네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건축가들과 교류도 하면서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집을 매개로 동네와 만날 수 있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집이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정린건축문화재단의 모습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을 굉장히 잘 지었다기보다는 서촌이라는 동네, 제가 치트키라고 얘기하는데 동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통이동 집을 선택한 사람은 뭔가 새로운 공유주택이란 모델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서촌 그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 서촌에 너무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작은 골목들과 한옥들이 많은 이 집을 전체 이 동네를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주거가 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을 잘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서촌과 같은 살고 싶은 동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서는 좋은 동네의 기준은 학군입니다. 좋은 학군에 있는 집이 좀 품질이 떨어지거나 뭐 노후화되고 열악하더라도 좋은 학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이 중심이 아닌 사회가 앞으로 온다면 1인이 중심인 주택이 온다면 그 동네에 공유주택, 사회주택이 많은 동네가 되게 좋은 동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즉 통이동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 단지 1층에 있는 정린건축문화재단이 단지 입주자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동네를 누릴 수 있는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입주자들은 단지 개인 공간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지하에서 공유 주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골목 앞, 내 집 앞도 어떻게 보면 내 집처럼 생각하면서 다양한 공간들 그래서 집의 경계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집에 애정을 가지고 동네에 애정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사실 이 골목에 고양이가 이제 길고양이들이 있었을 때 이제 고양이 배변 같은 문제들을 저희가 스스로 이제 좀 치운다던가 골목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입주자들이 정말로 이 집 동네까지를 우리 집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 공간을 만들 때 하나의 큰 공유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위계의 작은 공간들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주거의 경험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집에 독점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는 공간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우리 집에 언제나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응암동에 작년에 공급한 풍년빌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할 뿐만 아니라 회의 같은 것들도 편안하게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장된 현관의 모습인데요. 처음에 이 집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집에서 신발을 신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초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를 공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도심에 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삼시옷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오피스입니다.
서울의 오피스들이 뭐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비어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0% 비어 있다고 하니까 10% 정도 비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의 오피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000만 평이 있습니다. 이 1000만 평의 10%면 100만 평이라는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임대주택,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 주세요. 왜 청년을 위한 주택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서울에는 땅이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비어있는 오피스를 활용한다면 100만 평이면 20평씩 공급한다면 5만 명에게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서울엔 더 많은 오피스들이 비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입지에 이런 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며 사실 이런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은 많은 아이디어와 열정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실험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잘 만들기 위해서 벽으로 공간을 구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가구로 우리가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오래된 독서실, 고시원 같은 비주거시설을 주거로 바꾸는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곧 11월에는 오픈하게 되니까 이 소식을 같이 여러분과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유주택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